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 그 A매치 AS라고 해야 될까요? 애프터 서비스? 좀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여론하고 다른 걸 올려서 그런지 뭐 다양한 댓글도 주시고 질문을 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 리뷰를 생각해 보니까 템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질문들이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뭐 벤투 감독을 옹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옹호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얻는 건 없지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벤투 감독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주신 것들 중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은 또 말씀드리고 또 동감 안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템백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는 어떤 팀이라도 뭐 세계 최고의 팀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란이 잘 내려서잖아요. 뭐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강한 팀 중에 하나고 한데 결국에 월드컵 무대에 가서도 그 아르헨티나랑 그 거의 뭐 90분이 가도록 0대 0으로 비길 수 있을 만큼 잘 버티는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있어도 뚫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사실은 축구를 좋아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하고 기자 생활도 했다지만 이게 제가 뭐 무슨 어떤 거를 떠올리고 만들어내는 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정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보다 더 저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전술적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 오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르디올라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위르겐 클롭이라던가 이런 좀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거를 좀 참고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벤투 감독이 하려고 하는 축구는 그래도 과르디올라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클롭 감독식보다는 클롭 감독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클롭 감독 같은 경우는 이 풀백들을 전진시키는 건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를 넓게 쓰는 건 맞는데 이 클롭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 좌우에 있는 모든 풀백들이 크로스가 기가 막히죠. 그런 강력한 킥, 그 다음에 이 강하게 붙여주는 킥을 활용해서 이 페널티 박스 안에다가 밀어 넣는데 여기를 이제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세컨드볼 싸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팀답게 이 중원에 있는 미드필더들은 물론이고 쓰리톱들도 전방에서 수비를 빡세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골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끊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뺏었다 나가자 하는데 이때 다시 제압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버풀 경기를 보면 내려선 팀 상대로도 곧잘 이기긴 하는데 이게 뭐 세밀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묵직하거나 아니면 얘는 진짜 끈질기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런 쪽은 아니고 과르디올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근데 과르디올라처럼 좀 세밀하게 풀어하고 드리블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짧은 패스들 공간 활용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축구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템백을 밀어낼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들을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럴 때는 결국에는 측면입니다. 시작은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대체로 내려서는 팀들 4-4-2가 많아요. 아니면 5-4-1이라던가 그러니까 중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좁은 사이에 넣으면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나질 않아요. 그러려 그러면 결국엔 이 측면에 이 라인 쪽에 타 있으면 그래도 이 한 명만 상대를 하게 되니까 여기는 4명, 3명, 4-4명을 같이 상대해야 되는 반면에 여기는 한 명 내지 2명 그 다음에 여기서 도와주면 1대1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측면을 주로 활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측면을 활용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를 뭐 글쎄요 우리나라 좀 윙어들은 그렇게 뭐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1대1을 치면서 돌파를 시도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황희찬 선수가 많이 했던 건데 여기서 안 나오고 이 선수가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게 계속 거리를 두고 막으면 이제 여기서는 더 패스의 어떤 길이 많아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와이드하게 서 있을 때는 사실은 길이 패스 나갈 수 있는 각도가 한 요만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선수를
너무 안 잡아서 나오질 않고 그냥 중앙에만 웅크리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면 패스 각도가 좀 넓어지는 효과가 아까보다 좀 넓어졌죠. 이거보다 예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런 거 막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크로스 같은 게 위협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딸려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쪽이 벌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선수가 한 명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커브 치러 딸려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황희찬이다. 황희찬이 여기를 뚫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아까보다 여기가 넓어졌고 여기도 넓어졌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측면부터 풀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실전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요즘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U자형 빌드업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돌게 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그림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돼요.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좁히죠. 가운데를 좁혀버리죠. 더 좁힙니다. 엄청 좁혀요. 이렇게 좁혀버리면 더 공간이 안 나고, 이게 그러면 이쪽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거쳐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하는 데가 이렇게 당겨버리고 이렇게 당기고 이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여기 당기고 여기 당기고 이렇게 다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다 몰려있죠. 여기도 이렇게 당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넓게 쓰고 싶잖아요. 중앙에 밀집하는 걸 아니까 넓게 쓰는데, 얘네는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밀집해서 더 많이 뛰어버리면 여기 숫자가 이미 숫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내려서면. 근데 이쪽에서 뭐 여기까지 들어갔다.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백패스 나왔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여기를 한번 압박해주면 이 선수가 다시 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뒤쪽으로만 유도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쪽으로 패스가 나가는 동안에 이 선수들은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쏠렸던 선수들이 다 중앙으로 이동하고, 이게 이제 수비 조직력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쪽으로 다 유지하고 이쪽으로 다시 전환되면 그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니까 우리나라가 공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앙에 넣으면은 안 되냐? 중앙에 넣으면 안 될까? 왜 측면부터 풀어야 돼?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그림을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좁혀 서 있을 때 중앙에 딱 넣었다가 뭔가 여기다 넣다가 여기 공격수라고 할까요? 여기다 넣다가 혹은 크로스를 하다가 잘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포진이 이쪽을 넓게 써가지고 얘네를 벌리고 싶어하는 상황이라서 공격 상황이라고 할 때는 좌우를 넓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중원에는 숫자가 이만큼 있지 않다. 그 상황에서 여기서 딱 중앙에서 잘려버리면 이 선수들은 사실은 수비 가담하는 게 너무 긴 거리를 중앙을 향해 좁혀오면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넓게 서 있고 앞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습이 잘라서 이쪽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수비수들은 앞을 보고 있다 돌아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얘네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가 바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숫자가 엇비슷해지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알겠지만 물러서면서 막아야 되니까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얘네들은 우리 골대 쪽을 보고 가니까 훨씬 공격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벤투호가 공격이 느리고 완고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무적장 크로스를 안 올리는 이유는, 이거를 뺏겨가지고 역습을 당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중동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 개인기가 아주 좋지는 막 전체적 기량이 좋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한두 방씩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선수들 한 번씩 매기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금 느리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의 정답은 아니죠. 아니 뭐 클럽처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박스 안에 붙이고 싸워가지고 니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뛴다, 우리가 기량 더 좋아 해서 박살내는 식의 축구도 있지만, 그게 이제 체력 소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과르디올라가 많이 하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가 좋아하는 수비수들을 잘 보시면 그 발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수비들이 누구냐면 제라르드 피케. 그러니까 제라르드 피케랑 뭐 이제 라포르트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후백 네베스나 그다음에 반다이크, 지금 리버풀에 있는 반다이크 같은 선수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측면에 몰아져 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때 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쪽을 쓰는 건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쳐서 가면 템포가 떨어지니까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일로 이동한다고요, 수비가. 그러니까 여기가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쪽에 많이 빠져 있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이쪽에서 딱 팩패스가 나왔을 때 이걸 발 앞에 잡아놓고 그냥 바로 빵 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럽 축구에서도 발밑 좋은 선수들, 그다음 특히 롱킥 좋은 선수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방향 전환 거쳐 가면 여기 다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빵 때려야 되는데, 자, 이거는 다 알아요. 제가 보기엔 선수들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나 김영건 선수가 시도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두 개 필요해요. 일단 이 선수가 킥이 무지하게 정확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킥력이 좋아야 되고, 약간 우리나라에도 기성용 선수가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각광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원 패스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약간 그냥 여기서 골킥 차듯이 이렇게 높이 넘겨주는 거면은 웬만한 선수들 다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떠서 날아가는 순간 여기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탄도가 낮게 깔리고, 그 강력하게 마치 뭔지 알죠? 무슨 저공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처럼 이렇게 쫙 깔려가는 패스 있잖아요. 헤딩으로 자르기는 힘든데 그 높이 뭔지 아시죠?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걸 여기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센터백의 패스가 일단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받는 선수가 굉장히 기술이 좋아서 깔끔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 누가 잘하면, 제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리아드 마레즈예요. 그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넷플릭스에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선수는 뭐 자기가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내가 오늘 이 선수를 못 지치면 뭔가 경기가 재미없었다고 생각한대요. 그 프랑스 길거리 축구하던 그런 내용인데, 그럼 그만큼 기술이 좋단 말이에요. 공 다루는 기술이. 그래서 이거 오는 거를 자기 발 앞에 딱 잡아놓고, 단번에 잡아놓고 드리블을 바로 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스가 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드리블을 여기다 쳐놓는 거겠죠. 혹은 이제 자기가 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쳐놓고 깔끔하게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약간 미스가 나서 한 번 뚝 쳤는데 조금 미스 나서 다시 잡아놓고 드리블 하기 위해서 앞에 딱 쳐놓으면 그 두 번, 세 번 내에 이미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선수들이 많을 때 쓰기 좋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인 거 알고, 장점이 많은 선수들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리아드 마레즈냐,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전체가 다 리아드 마레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르디올라가 그런 기술적인 선수들한테 사실 집착하는 정도로 이 선수들을 사오는 겁니다. 몇천억씩 써서.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전술이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미스가 나면 그냥 공격권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과감하지만 완성된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해 온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좌우를 흔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 측면을 잘 활용하는 팀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좌우로 흔들는 게 결국에는 많이 흔들면 흔들수록, 물론 이게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후반에 들어가서라던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뭔가 틈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덜 뛴다거나, 아니면 잠깐 본인이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겹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이제 압박을 하러 갔는데 여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거죠. 압박하는 건 좋았는데 여기를 가서 이쪽 방향 전환이 돼서 뭐 여기를 압박하고 전환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이쪽은 빨리 들어와서 여기를 도와줘야 돼. 여기를 다시 메꿔줘야 되는데 요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를 들어온다거나, 그럼 이제 여기 패스길이 나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U자형 빌드업도 아예 무의미하진 않은 게, 이런 빈틈을 만들어내는 데는 상대를 이제 실수 한번 해봐, 그걸 기다린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쪽에다가 찔러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찔러 넣으면 여기는 이 선수들도 다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중거리 슛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쪽에 단번에 넘기는 거는 아무래도 이 두 줄을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거리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뒤로 너무 깊이 넣으면 이쪽 이 골라인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 딱 들어오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딱 공이 들어왔는데 얘가 너무 깔끔하게 잡았어요. 그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거리 슛도 되죠.
얘도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가능하고 뭐 이 선수도 일로 돌아 침투하든 혹은 이거를 이렇게 돌아서 침투하든 이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선수들을 잘 제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측면을 쓰는 거예요. 측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철 선수나 뭐 나상호 선수가 와이드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좀 조금이라도 커버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서 커버를 하게 하려고 하면서 여기를 조금이라도 벌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꽤 잘 썼어요. 이라크전에서는 솔직히 안 됐던 거 맞는데 이번 레바논전에 레바논 맞나요? 레바논 맞죠? 레바논전에서는 좀 잘 됐던 장면들이 몇 개 나오죠. 전반에 제가 어디다 적어놨었더라? 전반에 26분인가? 그 황희찬 선수 왼발 슈팅했던 장면이랑 그 다음에 그 이동경 선수가 왼발로 때리다가 접는 것 같은 장면들을 잘 보시면 그때 다 이재성 선수의 원터치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재성 선수가 그거를 자기한테 들어오면 이쪽에서 볼을 딱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수비가 뭐 자기를 본인 압박하러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쪽에 딱 압박하러 나오면 뭐 여기가 나오든 압박하러 나오면 이제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의 그러니까 아마 약속이 됐을 거예요. 여기다 투입될 때 이 선수가 돌아 뛴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넣자. 황희찬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조규성 선수가 앞에 잘라면서 그 미끼 역할을 잘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한 거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습에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시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 뿌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걸 하나씩 섞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어려운 게 벌리면 중앙이 들어오고 모아가지고 중앙 꽉 조이피고 있으면 측면을 써버리니까 상대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섞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까 댓글에서 이제 질문 설명드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황인범 선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댓글에 비판 여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황인범 선수를 쓴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우영 선수가 탈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손준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인범 선수를 쓴 거는 황인범 선수는 아시다시피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황인범 공격형 미드필더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황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진 패스가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 황인범 선수가 전진 패스를 상당히 타이밍을 잘 봐서 그 다음에 기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그 뭐 황인범 잘한다. 작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동아시안컵 때 황인범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 쓰면서 굉장히 이제 막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황인범 선수 정말 성실하고 저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진짜 어른스러운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잘 돼 있는 선수다 보니 헌신을 뭐 다른 선수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황인범 선수가 많이 뛰어요.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서 폭발적인 힘이라던가 순발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많이 뛰는 선수답게 여기저기 관여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이쪽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보이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할 때도 황인범은 수비하러 돌아와줘 있으니까 뭔가 수비할 때도 보여서 쟤 뭐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들게 할 때도 있는 거고, 공격할 때도 저기서 왜 미스하는 거야? 왜 패스를 저기서 저렇게 넣지 하는데 그 패스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또 하나 더 해주고 있는 선수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황인범 선수가 보이는 실수들은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라고 넣는 선수예요, 사실. 왜냐면 도전해야 되는 패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괜찮아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뺀 거예요. 그 왜 실수하는데 안 빼겠어요? 누가 봐도 다 실수하는 것 같아 왜 안 뺐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넣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실수하면 대신에 책임 네가 져야 된다 하는 거죠. 앞에 숫자 많으니까 네가 여기서 파울을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황인범 선수가 그런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는 사실 жил머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축구에서 템백 상대로 할 땐 정말 жил머지는 게 많은데 황인범 선수가 잘 짊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손준호 선수를 왜 안 쓰냐 썼지만 왜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썼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손준호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오픈해주는 거 진짜 좋은데 아마 여기다 이제 강하게 깔아주는 거 이런 쪽에서 황인범 선수가 낫다고 본 것 같아요. 손준호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낫다고 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감독의 어떤 기용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손준호 선수가 잘한다. 알아요. 맞아요. 저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작년에 막 그 기자 그만두기 전에도 MVP 손준호 줘야 된다 막 이런 기사 쓸 정도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감독이 예를 들면 손준호 선수 썼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 황인범을 써야지 왜 또 뜬금없이 손준호를 써?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까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연관해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조규성 선수 평가를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황의조나 조규성 선수가 조금 이번 그 2연전 내내 자체에서 조금 안 보였던 감은 좀 있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생각에는 황의조 선수는 조금 컨디션이 확실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도 전술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장면 있잖아요. 황희찬 선수 왼발 슈팅 때렸던 장면, 골키퍼가 선방한 장면, 이재성이 이렇게 돌려주는 장면,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조규성 선수가 여기 뒤에 있다가 이걸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황희찬한테 넘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격수들이 어그로꾼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술적으로 네가 미끼가 돼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골대 앞으로 가야 돼, 이 수비 뒤를 노리겠어 라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수비들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이 선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뒷공간이 다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타이밍이 좋게 따라 들어가면. 그럼 이제 여기를 이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 있는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바논도 알아요. 결국에 골은 중앙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고 황의조 위협적인 건 당연히 압니다. 조규성 선수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인 걸 아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숫자가 그리고 둘이죠. 2대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크로스할 때 가까운 쪽 골대 잘라주거나 뒤쪽으로 돌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이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규성 선수 굉장히 괜찮게 봤어요. 압박도 잘하고 여기저기 잘 빠져다니고 수비 뒤로 자꾸 움직여주고 까다롭게 그런 거만으로도 팀한테는 도움이 되고 템백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면이 강조되는 거지. 좀 맞불 놓고 할 때는 황의조 선수도 슈팅 기회 있었잖아요. 오른발로 감아찬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득점력을 발휘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기사 제목만 봐가지고 그런데 뭐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리다가 답답하면 본인이 끌고 올라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갑자기 이제 여기 김민재 선수 여기 뭐 이렇게 라볼피아나라고 하잖아요. 황인범이 내려오든 뭐 여기 황인범이 여기 있고 김용건 선수가 여기 있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비면 밀고 올라오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속된 플레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내려서는 팀들을 상대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생각했던 전술들은 센터백은 뒤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두 명을 여기다 다 빼놓으면 수비가 너무 많고 공격수는 두 명을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전술들이 하이브리드 전술들이 최근에 이제 뭐 변형 3백이라던가 아니면 3백에서 뭐 그 미드필더들처럼 중앙에 들어온다거나 여기 있는 선수가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과르디올라가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김병수 감독님이 쓰시고 요런 걸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얘네를 안으로 좁히면서 이쪽을 전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생각이 앞에다 놓고 싶은데 얘네들 뒤에 있으면 공격의 가담이 너무 멀어지니까 여기 올려서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압박을 본인한테 뭐 라블피아나라고 합시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압박이 들어오니까 받을 공간이 있을 때 얘가 그냥 빠져버리면 얘는 이제 수비하는 선수가 없게 되죠. 빠져버리면 이제 얘가 다시 압박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미드필더예요 원래. 근데 예전 같으면 여기만 잡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여기랑 여기는 그냥 계속 뒤를 지켜버리면 얘가 다시 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다시 여기 얘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밖에 줄 수가 없고 얘는 다시 밀고 가야 돼요. 이게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발밑 좋은 센터백을 활용해서 여기서 공이 이렇게 딱 전환이 되면 지금 빠져나온 공간들이 얘는 여기까지 수비하러 나와 있고 압박하고 얘가 이제 일로 빠져나오니까 얘가 이제 다시 압박하고 얘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얘는 여기를 압박하러 들어갔으니까 공격수가 빠진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 빠진 자리를 얘가 쓸 수 있잖아요. 센터백이 다른 선수가. 그러니까 여기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얘가 밀고 올라오면 얘가 밀고 올라오면 얘가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거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벌어지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쪽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앙이. 아까 얘가 여기 지키고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얘를 막으러 나오거나 혹은 얘가 막으러 나오거나 그럼 이제 여기를 움직여주면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를 흔들기 위해서 센터백이 전진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당연히 연습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뭐 내가 하고 싶어 밀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건 좀 연습되어 있고 팀이 이럴 때는 네가 밀고 나가도 돼 라는 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황인범 선수가 여기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전술적인 어떤 이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지난번 레바논전이었죠. 레바논전이랑 그 3차 예선 맞나? 3차 예선, 2차 예선? 어찌됐든 지난번 예선 단계에서 고향에서 벌어졌던 단계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김민재 하나 남겨놓고 여기다 김영건 선수를 그냥 그때는 정우영 선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우영하고 놓고 그냥 맨 뒤는 한 명 커버치고 정우영하고 김영건 선수가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겸 스토퍼처럼 그냥 써버리는, 이것도 숫자를 극단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죠. 이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그렇게 막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들을 잘 보시면 대체로 발 앞에 들어가는 패스들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뭐 공격형 미들필더 한데 넣어야 된다, 측면에 넣어야 된다, 여기 밀고 나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쓰면 이제 어떤 그 수비에도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 얘네 앞에만 주네 하고 이제 여기만 잡는 거예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근데 요걸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적절히 섞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크로스나 아니면 이제 로빙스루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후방에서 이 뒤로 바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결되면 제일 좋고요. 연결되지 않더라도 여기를 잘라 들어가면서 헤딩을 한다거나 하면 몇 번 당하게 되면 여기서 킥모션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넘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이 중앙에 있는 공격수를 의식하면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효과가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뛰고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여기가 빈다. 요게 이제 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자주 남발하면 역습을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도 방법이 하나 된다. 근데 이게 또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 이동경 선수가 왼발로 감아주고 조규성 선수가 헤딩하려고 했는데 빗 맞아서 유효슈팅이 안 됐던 장면이라던가 뭐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한 번씩 넘겨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잘 움직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절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써야지 여러 개를 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쓰다가 하나 맞아서 들어가면 이제 골이 들어가는 거고, 마치 무슨 뭐 확실한 방법을 무조건 하나만 써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씁니다. 모든 그 과르디올라의 팀들이나 뭐 바이에른뮌헨이나 이런 팀들도 이 여러 가지들을 다 써요. 그 머리를 쓰는 것도 씁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있으면 헤딩해서 떨어뜨리는 세컨드 볼 싸움도 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섞었을 때 상대가 더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거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신욱 선수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세훈 선수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선수들이 높이를 쓰는 것도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선수들의 높이를 상대가 파악해버리면 또 원패턴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사실은 김민식 선수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김민식 선수가 워낙 세니까 높이에서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섞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기성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보기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이런 어떤 밀집 수비를 박살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세트피스입니다. 이거는 어떤 팀이라도 다 밀집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격적인 팀이더라도 세트피스 때는 다 수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는 또 골이 항상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쪽 골대로 자르고 이렇게 뒤로 넘기든 아니면 반대쪽 골대로 돌려놓는 형태를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반복 훈련이죠. 시간이 좀 필요한데 3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면 이건 좀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습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잘 맞았던 경기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대회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세트피스는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2019년 초죠? 맞나요? 2019년 초에 그 중국전에서 나왔던 김민지 선수 헤딩으로 기억하는데, 가까운 쪽 골대 자르는 거는 집중 연습해서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막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얼추 질문 해결 다 드리면서 템백을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벤투 감독식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벤투 감독을 그래도 옹호하는 이유, 옹호는 아니고 마냥 욕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술적인 면이 이렇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는 제가 따로 영상은 찍진 않겠지만, 제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수업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잘 안 봅니다, 사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뭐 안 좋은 말들, 뭐 너 추갈못이냐, 뭐 추갈못 정도면 괜찮죠, 뭐 이게 뭐 X 문가냐,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보면 저도 뭐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음 A매치 때도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K리그 소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